특별검사팀은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불러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주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장관을 통하지 말고 자신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과 언론 보도에 대한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방침이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한 뒤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통령 측 입장과 관계없이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를 2월 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 조사 시기를 늦추겠다고 나선 대통령 측의 입장의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8차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판단 결과에 따라 이르면 2월 말 탄핵심판이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를 일반 병실에 수용해 다른 환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연간 8만여 건 발생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감염이 더 확산되는 실태를 짚어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언론과 특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또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나온 방침인데요. 자, 오늘 뉴스룸은 대통령이 특검 관계자까지 고소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계속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 후에 오늘 처음으로 소환이 됐지요. 조 장관은, 조윤선 전 장관은 이틀째 나왔고요. 자,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의 진술 태도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걸 부인하고 있고요. 조 장관 역시 이 자신은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하거나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는 건데,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주도한 정황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특검 수사의 초점은 이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또 승인한 정황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조사도 이 박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보고 부분에 대한 정황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인 건데, 박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난 상태고요. 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특검이 차은택 씨도 소환을 했죠? 예, 차 씨 역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앞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창조경제 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건데요. 특검도 차 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연속 조사를 하는 만큼 이 차 씨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특검 조사를 이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부르겠다고 했는데, 자,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최 씨에 대한 이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최 씨는 건강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해왔습니다. 어제는 6번째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강압 수사를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특검은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최 씨가 조사실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이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은 특검의 그 최순실 씨 이 조사가 중요한 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서 그 뇌물죄 입증일 텐데요. 오늘 특검이 뇌물죄 관련한 언급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죄의 공범 관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뇌물의 청탁 관계 그리고 대가성을 함께 알고 있었다면, 즉 이런 부분에서 공모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실제로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이 오늘 내놓은 입장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특검 쪽에서는 뇌물죄 법리를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신중히 검토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자, 오늘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도 불렀죠? 그렇습니다. 이 특검은 삼성 뇌물죄 보완 수사를 위해서 최 씨와 승마 지원 관련 논의를 해왔던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그제와 어제 연 이틀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장 씨를 불러서 이 삼성 지원금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삼성이 장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이 지원금 16억 원의 대가성 등을 확인해서 최 씨와 박 대통령 조사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비서실장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개입한 걸로 보고 있죠. 김 전 실장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장관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양대 교수로 문체부 차관에 내정된 김종 교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전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통화 내용에 관한 진술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육계에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 체육계는 내가 직접 챙길 테니 장관을 통하지 말고 나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경질된 유진용 장관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2014년 4월 정유라 씨의 공주승마 의혹에 대해 직접 언론 대응을 하고 언론사에 세월호 기사 대신 승마비리 기사를 쓰라고 재촉한 건 모두 김 전 실장의 지시였다고 특검에 말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4년 9월 독대한 후 김 전 차관에게 임대기 제1기획 사장을 만나보라고 한 것도 김 전 실장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직무를 벗어난 광범위한 국정 개입에 나서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을 비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문체부는 내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자, 문체부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현직이던 장관이 구속되면서 조직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지요. 자, 이런 가운데 송수근 장관 대행마저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문체부는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의 잇따른 구속으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처 안팎에서 나옵니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사태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의 자격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송 장관 대행은 2014년 10월부터 부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는데 이때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선 블랙리스트에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체부는 충격에 빠진 조직 분위기를 정비하기 위해 직원 간담회와 후속 인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언론과 특검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두고서인데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대응의 경우 박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검 출석은 2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쯤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는데요. 자,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특검과 언론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면서 조사받는 건 가능한 미루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어제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허위 내용의 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을 알려준 특검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피해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자 일면에서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고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등이 이 보도와 관련해 논의를 했고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겁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언론사와 특검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결정에는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특검 조사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런 대통령 측의 강경 기류에 특검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2월 초에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거듭 밝혔는데요. 설 연휴 직전인 이번 주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략 수사 종료 2주 전까지는 관련자 소환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2월 첫 주를 넘기면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조사 시기를 2월 첫째 주에 무게를 싣는 배경입니다. 특검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고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대면 조사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설 연휴인 이번 주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해 검찰특별수사본부 수사 때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 등의 이유를 들어 2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곳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또 특검의 대면 조사 모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응을 이제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의 전략은 어떤 건지, 또 그 배경은 어디서 나왔는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 계속 부인은 해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 대응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3차례 그리고 지난 1일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해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탄핵 심판 그리고 특검 수사 모두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강경 대응이라는 게 좀 다소 의외인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출연금 또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인은 했지만 이 법적 대응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건데요. 블랙리스트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 이렇게 헌법 위배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뇌물보다도 이 탄핵 심판에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면 여론도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도 이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블랙리스트 서 기자 얘기대로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좀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요. 지난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 측에서는 어쩌면 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틀 만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 수사도 지금 현재 반환점을 돌았고요. 또 탄핵 심판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데
안종범 전 수석 또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이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흐름 면에서 박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 강수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배경이 있다 예. 보여지는데 이번에 특검 수사 예. 관계자를 직접 고소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인데 이게 특검 수사는 이번의 경우에 일반 검찰 수사와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특검법 12조에는요. 언론 브리핑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측의 대응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과 상당히 충돌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박 대통령 측이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예. 허위 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언론의 기능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예.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 언론의 보도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 보도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예.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이 박 대통령 측은 확인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기준이 뭔지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발표된 것만 써라 뭐 이런 얘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두 부인을 했었고 그 부분이 대통령 참모들의 입에서 확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JTBC는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서 이 청와대 문건들이 2014년까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초까지만이다 이렇게 한정을 했죠. 그런데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까지 이 청와대 문건들이 최순실 씨에게 전해졌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정부 부처 인사 조치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조치 의혹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JTBC가 보도를 여러 번 했고 대통령 청와대는 부인을 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뭐 다시 확인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은데요. 예.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더 들어보면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조치도 대통령은 부인했지만 김상률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또 이 최순실 씨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의 특혜도 대통령은 부인했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김 씨의 중동 진출을 알아보라고 했다. 예.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조원동 수석 측도 대통령 지시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처럼 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해명 또 주장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입장과 배치된다고 해서 허위 보도로 못을 박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고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죠. 자, 박근혜 대통령 특검 출석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청와대 예. 관계자가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한 내용이죠. 예. 2월 둘째 주나 셋째 쯤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수사의 흐름상으로 보면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날짜가 21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2월 둘째 주 초반에는 늦어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결국 김 전 실장 등이 기소된 이후에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 공소장을 보고 나름 준비를 하고 나가겠다. 결국 수사 답안지를 보고 나가겠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특검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향후 박 대통령을 조사를 한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질문을 할 텐데요. 그런데 김 전 실장과 이 조 전 장관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안다면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을 예. 짤 수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패를 보고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전에 검찰 수사 때도 나왔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기 전에 예.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요. 예. 결국 최 씨 등의 기소 후에
이 조사를 받겠다는 거였는데 당시에 이를 놓고 이 짝꿍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려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정작 검찰이 이 박 대통령과의 공모를 적시해서 최 씨 등을 기소하니까 박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잃었다 이러면서 검찰 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2월 초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검 입장은 늦어도 2월 초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2월 초를 명시한 것을 뻔히 알고도 둘째 주, 특히 셋째 주를 얘기한 것은 특검 의견보다는 박 대통령 측의 유리한 스케줄대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 측은 대국민 담화에서 당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 탄핵 심판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특검 조사도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특허 분쟁을 도와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정 전 비서관은 발벗고 나섰죠. 역시나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관심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14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통화를 합니다. 20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박 씨는 자신의 회사 Y 제이콥스 메디컬이 개발한 의료용실이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용실을 일본의 프랜차이즈 병원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또 다른 중소업체 A사가 모조품을 만들어 대신 납품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JTBC가 취재한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어떤 것을 알아봐드리면 좋겠냐며 박 씨의 의견을 묻고 박 씨는 일본으로 나가는 A사의 물건을 육안으로 좀 확인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A사의 통관 서류를 구해달라고도 합니다. 녹취에는 통화 이전에도 박 씨 측이 특허 분쟁과 관련한 서류를 정 전 비서관에 전달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박 씨가 오더시트하고 그런 것을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못 받으셨냐고 말하자 정 전 비서관은 예 받았어요라고 말합니다. 통화 이후 박 씨는 A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검찰과 국세청, 세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원장 가족 기업의 법적 다툼에 청와대가 나서 부당한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네, 정유라 씨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3주째 구금돼 있지요. 자, 송환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주말쯤에 결정이 됩니다. 덴마크 현지에 있는 김태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 시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덴마크 검찰이 곧 결론을 낸다고요? 네, 정유라 씨가 구금된 지 오늘로써 3주째입니다. 구금 시한도 일주일 정도 남은 오는 30일 9시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올보르 경찰을 통해 정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우리 특검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조건에 해당하는지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 수사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덴마크 검찰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네, 덴마크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저희 취재진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대중의 관심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금 시한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고 관련해 공식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정 씨의 첫 변호인이었죠. 얀 슈나이더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블링켄 베르와 함께 변론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 씨 측에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네, 정 씨는 삼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얀 슈나이더는 지난주 올보르 구치소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 씨의 변호를 받고 있냐, 정 씨는 어떻게 지내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덴마크 검찰 관계자도 일단 정 씨의 변호인은 블링켄베르 한 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만 둘 모두의 조력을 받으며 장기적인 법정 다툼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유라 씨가 언제 들어오냐인데 소환 결정이 나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네, 현재로선 정 씨가 강제 송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하더라도 정 씨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실제로 정 씨가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덴마크에서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일 8차 변론을 엽니다.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을 조율할 텐데요. 증인 채택 여부는 현재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추가 증인이 최소한으로 채택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탄핵 심판이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0명의 증인을 철회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 서너 명 정도로 증인 수가 줄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 그리고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증인이나 추가 증인의 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걸린다고 볼 때 다음 달 말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도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다뤄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이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참작 사유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날 수 있는 이유 좀 따져보겠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탄핵 심판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 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요. 내일 변론이 주목받는 이유 뭔가요? 예, 내일 8차 변론이 있고요. 이틀 뒤인 25일에 9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내일은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데요.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 외에도 앞으로 어떤 증인을 추가 신문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2월 일정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변론이 주 2, 3회 정도 열렸던 걸 고려하면요. 2월 말 결론이 현실적으로 유력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2월 첫째 주에 2번 정도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승일 더 블루케이 부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 가능성이 있고요. 2월 둘째 주에 주 3회 정도 변론이 잡히게 되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정 문제 등 쟁점에 대한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져보면 최후 변론이 이르면 2월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 초반 정도에 열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후 변론이 이르면 2월 중순에 이뤄지게 되면 결정문 작성 정도 절차만 남게 됩니다. 네. 보름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월 27일이나 28일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만약에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이 헌법 위반 사유 4가지와 법률 위반 사유 1가지 총 5가지인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미 7차례의 변론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재단과 관련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위반 등이 다 다뤄졌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도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헌재가 증인을 무한정 부르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줄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은 탄핵 심판에 어떤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를 공식 탄핵 사유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참작 사유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공식 탄핵 사유로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더 무거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추위원단은 의견서 등의 형태로 탄핵 참작 사유로 이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약에 2월 말에 최종 결정이 나버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먼저 탄핵 인용, 그러니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권리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후임자에 대한 선거, 즉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반대로 기각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결정 즉시 정지됐던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역시 내일 변론을 보면 앞으로 탄핵 심판의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어제는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씨였는데도 한 주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 열린 집회였죠.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 장갑을 낀 채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은 어제 13차 촛불 집회에 서울 32만 명, 전국적으로 35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 전 주말 15만 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 등 재벌이 뇌물죄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총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본 행사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쪽으로 향했고 삼성과 SK, 롯데 등 대기업 건물을 돌며 행진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공작 정치와 예술 탄압으로 규정한 문화예술인들의 규탄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단체들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검이 해체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박 단체 집회 참가자 일부가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시간에 중앙일보사 신문 게시판이 파손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빨라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연초에 이어 1월에만 두 번째입니다. 역시 정권 교체의 중심 광주 그리고 호남이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제 손 잡아주시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 지지도가 많이 올랐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표심을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문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새 시대의 첫 차가 되는 걸 운명으로 느낀다는 말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역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안 전 대표가 광주에서 강조한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가능성이 대두된 전일 빌딩을 찾았습니다.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호남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이틀간은 전북을 찾았고 오늘부터 사흘간은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호남 표심을 되돌려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 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관훈 토론회 준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오늘은 안희정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5시간에 걸쳐서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 지지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답하는 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 오리엔틀 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요. 본인이 어릴 때 일했던 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재 사고가 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25일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줄줄이 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선은 워낙에 지금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데 아직 대선 날짜도 안 잡혔는데 이번 주에 보면 굉장히 많이 대선 출마 선언이 있네요. 네, 최근 돌아가는 헌재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도 3월 초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대선이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지지율 면에서는 문재인, 반기문 이 두 주자가 가장 앞서 나가는데
보다 조금 열세인 후보들이 좀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예. 이재명 시장, 안철수 전 대표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또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 문재인, 반기문 두 주자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두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경우는 설 연휴 전에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좀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설 밥상에서 대선에 누가 나오냐 할 때 적어도 그 후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안철수 전 대표 오늘 광주를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제3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비교적 큰 격차로 이 호남에서 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이 호남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간 호남을 좀 집중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이 첫 차론이라는 걸 꺼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첫 차로는 자신이 이제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신이 그 첫 차를 끌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른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는 2호차, 3호차를 끌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본인이 본선이 아닌 예선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의 좀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을 이렇게 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권에서 견제가 나오니까 내가 먼저 가고 다른 후보들이 뒤를 이으면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군요. 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귀국한 지가 이제 2주째로 들어가는데 이 주말에 상당히 바쁠 걸로 예상했는데 별 일정이 없었네요. 네,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은 정책을 좀 점검하고 25일에 있을 관훈 토론회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토요일에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오전 시장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죠.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식을 열었는데 여기에 자신의 측근을 보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더불어서 반기문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를 좀 차례로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귀국 후에 지지율 반등을 노렸는데 그게 좀 제대로 되지 않자 여론 접촉면을 늘리는 것보다 좀 연대 등을 통해서 작업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풀입니다. 다른 정치 세력 주자들하고 이제 연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아직 좀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 어제 이제 한 강연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만날 뜻이 없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이미 했고요. 만날 뜻이 없다 이렇게 단정했던 건 아니었죠? 네, 단정한 건 아니고 아직은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 측 역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좀 굴러가는 단계고 뭐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그 반 전 총장과 연대에 좀 적극적이었던 국민의당 역시 반 전 총장 중심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 중심으로 빅텐트를 좀 구상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제3지대에서는 반 전 총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이제 설 연휴 때까지를 반기문 총장이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뭐 이런 걸 좀 보고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같은 기존 무역 협상까지 뒤집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우리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 1호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초석 마련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세금과 규정을 없앨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역점 사업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올수톱됐습니다. 전임 정부의 환경 규제 조치는 모두 무효로 했고 100억간 홈페이지의 기후변화 자료도 지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는 경제 정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칭 트럼프노믹스의 첫걸음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내내 공들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 탈퇴로 잡았습니다. 통상압력 강화를 위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한국 역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간 자유무역 협정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또 다른 복병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2020년까지 대미 수출에서 15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50만 명의 인파가 반트럼프 거리 행진에 몰렸습니다. 행진에는 트럼프 축하 공연에선 볼 수 없었던 할리우드 여성 스타들도 가세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인파를 방불케 하는 50만 인파가 워싱턴을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성 존중을 요구하는 여성의 행진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여성 인권 운동가의 대목격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해 할리우드 슈퍼스타들까지 참석했습니다. So we are not here to be debunked. We are here to be respected. And I want to be able to support you. But first, I ask that you support me. Support my sister. Support my mother. 반트럼프 시위는 전 세계 70여 곳에서 300만 명이 참여해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보국을 찾아 1000% 여러분과 함께한다며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CIA를 강력 비판해오다 정보기관 장악 차원에서 곧바로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보기관부터 찾았지만 진짜 달랠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폄하를 참지 못했던 여성표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감염자를 일반 병실에 수용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데요. 이 때문에 다른 환자와 간호실습생까지 무방비로 노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다니는 A씨는 지난달 병원 실습 기간 중 60대 당뇨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간호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이 환자가 메티실린을 포함한 상당수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MRSA 감염자란 걸 알게 됐습니다. 지정 감염병인 MRSA는 격리 수용이 원칙이고 피부 접촉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자를 돌볼 때 마스크와 장갑 착용이 필수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침대 시트를 이제 갈고요. 오줌도 치워드리고 보호장구 없이 주의하라고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취재진이 병원을 찾았을 때도 병상에 표시해둔 접촉 주의 문구는 진료 차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MRSA 감염자에 노출됐던 의료진이 면역력이 떨어진 다른 환자와 접촉하면 쉽게 2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허술한 관리는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제 5병원 중에 한 3병원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원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허술한 감염병 관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환자는 해마다 급증해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8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병원 내 감염이 많아서 격리 치료가 원칙인데요. 실제 병원에선 격리는커녕 의료진끼리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지만 감염 위험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이어서 성문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항생제인 메티실린 내성균인 MRSA를 비롯해 6종류의 슈퍼박테리아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0병상 이상의 전국 100여 개 병원에서 발생하는 슈퍼박테리아 감염만 연간 8만 건이 넘습니다.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 원칙인 격리 치료는 엄두도 못 냅니다. 1인실 격리가 어렵다면 해당 환자들만 한 병실에 모으는 코호트 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은 격리시키면 좋은데 그런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환자가 많아 격리가 어렵고 격리가 안 되니 환자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의료진의 주의가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진의 정보 공유도 굉장히 중요하다. 항생제 개발 이전에 암흑기 전염병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보건당국은 현재 표본 감시를 하는 슈퍼박테리아 중 2가지를 오는 6월부터 전수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가장 많은 MRSA 환자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제주와 호남 등에는 낮까지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가 금요일쯤 잠시 풀리겠지만 주말부터 다시 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